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대기업들마저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거대 기업들마다 이곳저곳 가릴 곳 없이 정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재계가 예전보다 좀 빠르게 겨울이 밀려오고 있는 건데, 보통 기업들이 11월이 되면 인사이동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사의 칼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 인원 감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해외 인력을 30% 감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은 긴축 경영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착수를 했고요. SK그룹 안팎에서는 임원 중에는 한 20에서 30%가 감원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롯데그룹의 경우는 유통계열사들의 경우 연이어서 그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세븐일레븐의 경우는 지난 10월 15일에 1998년 법인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26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은 겁니다. 세븐일레븐마저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외에도 이미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 곳이 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 업체 롯데온, 그리고 롯데면세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만 45세 이상의 사원 또는 현 직급의 10년 이상 재직한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10년 동안 쭉 있던 분들. 자, 45세에 퇴직하면 이거 뭐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그룹도 조직을 좀 슬림화하겠다 해서 조직 슬림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작년 23년의 영업 손실이 1,878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영업 손실이 120억 원이었거든요. 한 15배가량 손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신세계건설은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2023년 작년에 이미 이런 불안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23년에 11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봤기 때문에 24년 올해 내야 되는 법인세 금액이 0원, 빵원입니다. 저희 표용호TV에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4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내게 됐고, 이 때문에 지금 24년 전체 세수 펑크도 좀 심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지난 1972년 이후 52년 만의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1969년에 창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971년까지는 이게 한 3년 정도 영업적자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에는 재작년까지죠, 계속 흑자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못 내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적자를 본 기업이 차후에 또 흑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적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부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 뭡니까? 역시 세수가 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삼성은 아주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회사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30% 정도 인원 감축을 시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단순히 대기업에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그 중소기업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까지 이런 가문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는 정말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 KT, 이 KT의 경우는 아주 빠르게 희망퇴직을 받기 위해서 희망퇴직 보상금을요,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인 게 희망퇴직 보상금인데, 개인당 최대 3억 3천만 원에서 이번에 4억 3천만 원으로 1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야 빨리 나가니까요. 이번 KT의 구조조정의 목표는 인력 구조 혁신을 통해서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기업들이 고용의 인사적체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실내건축 사무소의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인력 조정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해야겠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인력 재배치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영업력이 없는 사람, 애사심이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 또 연차에 비해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내건축사무소 대표가 한 말, 그 네 가지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기 때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일할 정도로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 중에는 워라밸을 생각하면서 회사를 경력 쌓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나이 든 선배들의 경우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연차는 많은데 어쩌면 효율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회사 조직이 뭔가 막 펄떡펄떡 뛰는 조직이 아니라 쇠퇴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잉여 인원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연차가 쌓이면서 그만큼의 경험과 활동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더 회사의 이익에 동조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KT의 어떤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과장 인력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50대가 과장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50대 과장이 하는 일이 효율적이지 않다, 결국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의 의미는 좀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나 경제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번 구조조정에서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에 주던 5천만 원의 퇴직 위로금을 3억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희망퇴직자를 좀 더 빠르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데, 최근 20, 30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도 실시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좀 빨리 하겠다,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작년에는 40대 이상의 직원 수가 20대의 직원 수보다 처음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직원 3명 중에 1명이 간부급이다 보니까 전 직원의 간부화도 아니고 간부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이가 든 고연차 직원분들도 참 난감할 수밖에 없죠. 수명은 100세 시대다 해서 늘어났고 퇴직은 빨라진다면 대책 마련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45세가 넘어서 퇴직을 하면 재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또 창업을 하게 되겠죠. 창업이 역시 준비가 안 되면 성공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많아지고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결국 일자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뭡니까? 성과를 내야 살아남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업이 좋아져야 구조조정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좀 더 전투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기업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과정이 내가 그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돌지 않으면 거리는 한산해지고 자영업 역시 위축되고, 그렇게 얼어붙은 경기는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죠. 어제는 부동산 중개사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매매 거래는 완전히 뚝 끊겼고 전세 만기가 임박한 집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어쩌면 역전세난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게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세 물건은 막 나오는데 얼마다라고 가격을 말해주면 다른 건 묻지도 않고 그냥 등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올 초부터 8월까지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봐라, 너 틀렸지 않냐,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예측하고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 다시 꺾이더니 지금은 오히려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가도 실전세가는 지금 꺾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다른 데서 전세가가 많이 치고 올라간다는 뉴스는 이미 2달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세가도 꺾였습니다. 매매 가격도요, 아직도 수도권 역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고점 대비 80% 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도 다 오른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올랐습니다. 주요 지역 빼고는 다시 하락하는 것도 아주 수두룩하죠. 기준금리는 인하가 됐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했다는 이야기에 집주인들이 다시 매매가를 올려서 집을 슬쩍 내놓았지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가격을 슬쩍 내려서 내놓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흐르는지 아십니까? 25년에는 이 상태로 쭉 가면 가격이 아마 많이 하락할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또 다 망하는 길은 아닙니다. 부동산도 이제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집중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지역이나 입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대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세대출마저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길어진다면 아파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전세대출을 조이면 전세입자는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좀 더 전세대출을 조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세가도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또 풀어주면 집값은 못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집값이 잡혀야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좀 대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은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